그녀는 내 친할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네 친할머니가 아니야. 가족 휴가 중에 며느리가 내 손주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내 3천억 원 상당히 숨겨진 재산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밝혔다. 내 다음 말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제주도 별장 테라스에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뒷마당에서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과 놀고 있는 내 어린 손주 하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8살짜리 아이가 진심으로 장난감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하준이 엄마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런 더러운 애들이랑 놀지 마.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깨뜨렸다. 새 오토바이 한 대는 좋게 살 수 있을 법한 디자이너 원피스를 입은 내 며느리가 나타났다. 너는 부잣집 아들이야. 우리 급 떨어뜨리지 마.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내 아들 민준이가 저 여자와 결혼한 지 10년. 그 10년 동안 나는 나를 향한 그녀의 말투를 꾹 참아왔다. 촌스러운 할머니라고 했다. 귀찮기만 한 가난한 할머니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내 안에 무언가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 애들은 착해요. 저한테 먹을 것도 나눠줬단 말이에요. 하준이는 여전히 그 아이들 중 하나의 손을 잡은 채 순진하게 말했다. 엄마 말에 토달지 마. 유라는 하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겼고 아이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너한테 인색하게 굴라고 가르치는 저 촌스러운 할머니 말은 듣지도 마. 가슴이 비수에 찔리는 듯했지만 나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던 민준이는 아내가 자기 아들에게 소리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라야, 하준이한테 너무 거칠게 대하지 마. 마침내 내가 40년간 키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너무나 힘이 없었다. 힘도 단호함도 없었다. 거칠다고요? 우리 애가 천한 사람이 안 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유라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때문에 하준이가 길거리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 좀 보세요. 국제학교 친구들이 알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찬물이 필요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오랜만이었다. 마지막은 20년 전 경쟁사가 내 섬유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였다. 부엌에서 나는 냉장고를 열고 생수 한 병을 꺼냈다.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도 물 좀 마셔도 돼요? 하준이가 갑자기 내 뒤에 나타났다. 아이의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했다. 물론이지, 우리 강아지. 나는 컵을 꺼내 물을 따라주었다.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엄마가 저한테 화냈어요. 아까 그 친구들이랑 놀면 안 된대요. 하준이는 물을 천천히 홀짝였다. 하지만 걔들은 착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할머니. 자기들도 먹을 게 별로 없으면서 저한테 나눠줬어요. 나는 손주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하준아, 기억하렴. 좋은 사람은 옷이나 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란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이제 가서 세수하고 와. 이따 같이 저녁 먹자. 하준이가 떠난 후 나는 부엌에 홀로 섰다. 내 생각은 과거로 향했다. 25년 전 보육원에서 만난 두고와 태석이와 태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민준이는 15살이었고 학교 생활로 바빠서 입양 사실을 몰랐다. 나는 이 사실과 내 진짜 재산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밀로 했다. 나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태석이는 이제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고, 태진이는 의사가 되어 시골 보강소에서 일하고 있다. 두 아이는 민준이보다도 더 자주 매주 꼬박꼬박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저녁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민준이가 부엌에 나타났다. 유라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식당으로 갔다. 이 별장은 내 것이 아니라 건축가로서 열심히 일해본 돈으로 민준이가 산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웠지만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웠다. 식탁에서 유라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리며 앉아 있었다. 이따금 과장된 포즈로 음식 사진을 찍었다. 하준이는 내 옆에 앉아 아까의 일로 여전히 조용했다. 유라야,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으렴. 다 같이 식사하자.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잠시만요, 아주머니. 지금 스토리 올리는 중이라서요. 제 팔로워들도 제가 고급 빌라에서 휴가 중인 건 알아야죠.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아주머니, 어머님도, 심지어 내 손주를 위한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녀가 나를 아주머니라고 부른 지는 3년이 되었다. 내가 할머니라고 불리기엔 너무 젊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사실은 나처럼 수수한 차림의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부끄러웠기 때문이리라. 여보, 아내한테 말 좀 해봐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핸드폰만 만지고 있잖아요. 나는 결국 민준에게 말했다. 유라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가족 식사 중이잖아. 민준이가 말했지만 그 말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에 가까웠다. 알았어요, 알았어. 유라는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처럼 휴가 왔는데 팔로워들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저녁 식사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이따금 유라는 음식이 너무 소박하다거나 인스타그램업을 하지 않다고 투덜거렸다.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하준이는 조용히 밥만 먹었다. 하준아, 내일 쇼핑하러 가자. 엄마가 명품으로 새 옷 사줄게. 유라가 갑자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준이 옷은 아직 많아요. 내가 말을 잘랐다. 아주머니, 제발요. 제 아들이에요.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알아요. 유라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게다가 부잣집 아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차려입어야죠. 신분이라니.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당연하죠. 민준 씨는 성공한 건축가고 저는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잖아요. 하준이는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싸구려 옷을 입힐 수는 없죠. 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유라야, 부유함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란다.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아주머니, 요즘 세상에 과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무슨 이미지 말이니? 당연히 제 커리어죠. 저 같은 인플루언서는 이미지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 브랜드를 망치는 건 뭐든 싫다고요. 이제야 이해가 됐다. 나는 내 며느리의 눈에 브랜드를 망치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녀가 만들고 싶어 하는 화려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할머니. 저녁 식사 후 나는 다시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민준이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유라 일은 죄송해요. 걔가 좀 표현이 거칠어서요. 표현이 거친 거니 아니면 존중이 없는 거니?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다. 민준아,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네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했지. 자, 이제 생각해 보렴. 내 아내가 엄마를 존중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유라가 사실은 착해요. 말투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 마음은 착하다고요.
나는 아들의 그 나약한 변명을 들으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 별장에서의 3일은 유라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오랜 주부로서의 습관은 버릴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 나는 유라가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응, 자기야. 나 지금 별장에 와 있어. 근데 완전 짜증나. 시어머니가 따라왔는데 진짜 촌스러워서 내 이미지만 구긴다니까. 유라는 핸드폰에 대고 속삭였다. 나는 문가에 멈춰서서 들키지 않게 엿들었다. 앞으로 우리가 휴가 갈 때마다 저분이 안 따라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 팔로워들한테 창피하단 말이야. 내 사진에 웬 낡은 옷 입은 할머니가 있으면 어떡해.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계속 들었다. 아, 끊어야겠다. 이따 들키겠어. 아무튼 다시는 방해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해. 유라는 영상 통화를 끊고서야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 어머, 아주머니.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아침밥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대답했다. 낮에는 해변에 갔다. 하준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무척 즐거워했다. 반면 유라는 다양한 포즈로 사진 찍기에 바빴다. 나는 파라솔 아래 앉아 인스타그램에 올릴 최고의 각도를 찾으려 애쓰는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하준아, 이리 와서 엄마랑 사진 찍자. 유라가 아들을 불렀다. 하준이는 엄마에게 달려갔다. 손은 여전히 모래투성이었다. 하준아, 손이 더럽잖아. 엄마 옷도 더러워지겠네. 유라는 아들을 밀쳐냈다. 하지만 엄마가 방금 나 불렀잖아요. 그래, 하지만 손부터 씻고 와야지. 하준이는 손을 씻으러 바다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다. 으앙. 하준이가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즉시 달려가 손줄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 아가. 그냥 살짝 까진 거야. 나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어휴, 호들갑 떨기는. 유라는 핸드폰을 쥔 채 말했다. 그냥 좀 까진 것 가지고. 유라야, 내 아들이 다쳤잖니. 어떻게 신경도 안 쓸 수가 있니?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신경 쓰고 있죠, 아주머니. 근데 그냥 작은 상처잖아요. 곧 저절로 나을 거예요. 마침내 민준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내가 설명했다. 아, 괜찮죠, 어머니? 애들은 원래 잘 넘어지잖아요. 민준이는 아내처럼 태평하게 반응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이 다쳤는데 무관심할 수 있을까? 할머니, 아파요. 하준이가 내게 속삭였다. 그래, 아가. 할머니가 알아. 곧 약 발라줄게. 나는 하준이를 안고 상처를 소독하기 위해 별장으로 돌아갔다. 유라와 민준이는 해변에 남아 사진 촬영을 계속했다. 별장 욕실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하준이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할머니,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 질문이 내 심장을 내리쳤다. 8살짜리 아이에게 부모가 자식보다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니야. 엄마 아빠도 우리 하준이 신경 쓰신단다.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더 신경 써줘요. 할머니는 내가 아플 때 항상 돌봐주잖아요. 나는 손주를 힘껏 껴안았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 아이는 보호가 필요했고, 만약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해야 했다. 그날 오후 내가 기다리던 사건이 마침내 일어났다. 하준이는 다시 뒷마당에서
플라스틱 병을 모으러 온 동네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아이는 내가 서울에서 가져온 과자를 기쁘게 나눠주고 있었다. 하준아, 엄마가 걔들이랑 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유라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나타났다. 너는 부잣집 아들이야. 우리 집안 급 떨어뜨리지 마. 하지만 엄마, 내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준다고요. 엄마 말에 대꾸하지 마. 유라는 하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아이는 땅바닥에 넘어졌다. 그리고 너한테 천박하게 굴라고 가르치는 저 촌스러운 할머니 말은 듣지도 마. 하지만 유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 여자는 네 친할머니가 아니야. 유라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냥 귀찮게 구는 양할머니일 뿐이라고. 저 여자 말 듣지 마. 별장마당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하준이와 놀던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집 안에서 막 나오던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준이는 내 다리를 붙잡고 큰 소리로 울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며느리의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졌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유라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침내 내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할 완벽한 명분을 얻었다는 것이다. 고맙다, 유라야. 나는 여전히 내 품에서 울고 있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그녀는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되물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나는 하준이를 안아들고 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유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마당에 서 있었다.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뒤따라왔다. 방 안에서 나는 오랜 친구이자 신뢰하는 변호사인 김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내일 저녁 민준이 별장으로 와주세요. 우리가 준비해둔 서류 전부 가지고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아주 확신합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죠.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하준이는 내 옆에서 잠이 들었다. 여전히 잠결에 흐느끼고 있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내일 밤 유라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촌스러운 할머니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참을 수가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다. 수년간 비밀을 간직한 끝에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옆에서 아직 자고 있는 하준이를 힐끗 보았다. 어제 엄마의 거친 행동 때문에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부엌에서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유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10시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민준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제 일 말인데요. 민준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다. 무슨 일 말이니? 나는 내가 만든 김치찌개를 내놓으며 물었다. 그녀는 네 친할머니가 아니야. 그 여자는 네 친할머니가 아니야. 가족 휴가 중에 며느리가 내 손주에게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내 3천억 원 상당의 숨겨진 재산의 상속자가 누구인지 밝혔다. 내 다음 말을 들은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제주도 별장 테라스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뒷마당에서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과 놀고 있는 내 어린 손주 하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8살짜리 아이가 진심으로 장난감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니 미소가 절로 나왔다. 하준이 엄마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런 더러운 애들이랑 놀지 마.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깨뜨렸다. 회장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태석 군과 태진 군의 입양 증명서, 유언장, 그리고 모든 자산 소유권 서류입니다. 김 변호사는 내 서재 책상 위에 가방을 놓았다. 그 두 아이는 어떻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회장님. 태석 군은 오후 5시에, 태진 군은 6시쯤 도착할 겁니다. 회장님께서 드디어 모든 카드를 공개하신다고 하니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25년간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숨겨왔다. 이제 아들이 자신의 진짜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 때가 되었다. 며느님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분명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을 얕보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요. 정확히 오후 5시 검은색 BMW 한 대가 별장 마당으로 들어섰다. 방창문 너머로 태석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45세의 그 남자는 값비싼 회색 정장을 입고 멋져 보였다. 누가 그가 예전 보유권의 말은 소년이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제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토요타 포추너가 BMW 옆에 멈춰섰다. 태진이가 흰색 셔츠와 치노 팬츠 차림으로 내렸다. 그의 모습은 수수하지만 품위가 있었다. 시골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는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다. 나는 두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에서 하준이와 놀고 있던 민준이는 낯선 두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어머니, 태석이가 나를 꼭 껴안았다.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어머니, 저희가 이날을 수년간 기다렸어요. 태진이가 뒤이어 나를 안았다. 민준이는 물음표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오늘 밤에 알게 될 거다. 지금은 유라 좀 불러오너라. 다 같이 저녁 먹게. 하지만 어머니, 손님들 음식은 준비 안 했는데요. 걱정 마라. 5성급 호텔에서 케이터링을 주문해뒀으니 곧 도착할 거다. 민준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평소 절약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비싼 케이터링을 주문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녁 7시 별장 식탁은 호화로운 음식들로 차려졌다. 유라는 딱 붙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방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조차 항상 과하게 차려입었다. 와, 손님이 오셨네요. 유라는 태석이와 태진이를 평가하는 듯한 눈길로 즉시 훑어보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민준 씨 아내 유라라고 해요. 한태석입니다. 태석이가 짧게 대답하며 악수했다. 한태진입니다. 태진이도 격식 있는 톤으로 대답했다. 아, 민준 씨 건축 사무소 동료분들이신가요? 아니, 내 친구들이란다. 내가 대답했다. 유라는 의아해했다. 어떻게 저런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둘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모두 식탁에 앉았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과 함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하준이는 내 옆에 앉아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에 여전히 쑥스러워하는 듯했다. 자, 모든 음식이 차려진 후 내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를 모은 것은 전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유라는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와, 호텔 음식이네요. 완전 인스타그래머블한데요. 유라야, 좀 집중해줘. 중요한 얘기야. 민준이가 아내를 나무랐다. 알았어요. 알았어. 유라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내 나이가 65이다. 이제 유산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어. 유라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이것이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나는 내 모든 유산을 내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어머니, 벌써 유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민준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근데 아주머니가 물려줄 재산이 뭐 있긴 하세요? 그녀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시골에 있는 밭이나 그 낡은 목조 주택이요? 태석이와 태진이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유라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가 알아야 할 게 뭐라도 있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늙은 변호사는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다. 좋다. 그럼 내 진짜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지.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 이름은 박순자. 나는 대한민국 최대 섬유회사 중 하나인 주순자 텍스타일의 소유주다. 민준이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외에도 서울과 부산의 15개의 상업용 부동산, 여러 우량 기업의 주식, 그리고 몇몇 다른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단다. 유라는 씹던 음식을 멈췄다. 잠깐만요. 그 대구에 큰 공장 있는 순자 텍스타일이요? 맞다. 그리고 현재 내가 소유한 총자산은 약 3천억 원 정도 된단다. 쨍그랑. 유라의 숟가락이 접시에 떨어졌다. 민준이는 심장마비라도 올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았다.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준이만이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민준이가 더듬거렸다. 김 변호사님, 서류들을 보여주시죠. 김 변호사는 회사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증서, 재산 보고서 등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서류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유라는 즉시 180도 돌변했다. 아니, 어머님. 그동안 제가 무례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이렇게 부자이신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나 급격하게 변하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 그럼 내가 가난하면 무례해도 되고 부자면 공손해야 한다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님, 제 말은 유라는 할 말을 찾지 못해 당황했다. 좋다. 이제 유산 분배에 대해 얘기하자.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내가 말했듯이 이 재산은 내 자식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어머니, 저 아직도 충격이에요. 왜 그동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이가 여전히 더듬거렸다. 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라는 즉시 내 의자에 바싹 다가왔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께 무례했던 거 정말 후회해요. 이제부터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너무 늦었다, 유라야. 무슨 뜻이세요? 이 재산은 오직 내 친자식들에게만 물려줄 것이다. 네, 당연하죠, 어머님. 민준 씨가 어머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잖아요. 유라는 수천억의 유산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 것을 상상하며 활짝 웃었다. 누가 민준이가 내 유일한 친아들이라고 하더냐?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유라는 미소를 멈췄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다시 일어나 태석이와 태진이 뒤로 걸어갔다. 소개하마. 이 아이들이 내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다. 이름은 한태석과 한태진. 뭐라고요? 유라가 소리를 질렀고 하준이는 놀라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준아, 너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단다. 네가 고등학생일 때 25년 전에 내가 정식으로 입양한 아이들이야. 그때 너는 학교 생활로 바빠서 엄마가 얘기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 이건 불가능해요.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평범하게 다르다는 느낌 없이 자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결정은 옳았어. 보렴,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자랐잖니. 태석이가 일어섰다. 형님, 이제야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한태석입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태진이도 일어섰다. 저는 한태진입니다. 강원도 보건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형님을 드디어 뵙게 되어 기쁩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태석이의 명함을 받았다. 그의 눈은 한태석, 법무법인, 가온선임 파트너라는 글자를 읽었다. 그 대기업 미디어 그룹과의 소송에서 이긴 한태석 변호사? 민준이는 믿을 수 없었다. 네, 그게 접니다. 충격에 빠졌던 유라는 이제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어머님 잠깐만요. 걔들은 양자잖아요. 어떻게 민준 씨랑 똑같이 유산을 받아요?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태석이가 전문가다운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걔들은 어머님 핏줄이 아니잖아요. 유라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아이들은 25년 동안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었다. 심지어 민준이보다 더 자주 내게 전화하고 찾아왔어. 그건 저희가 어머님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민준이가 자신을 변호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한 달에 엄마한테 몇 번이나 전화하니?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는 그 대답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석이는 매주 일요일, 태진이는 매주 수요일에 전화한단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매달 용돈도 보내줘. 긴 휴가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온단다. 유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어머님,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가 3분의 1만 받으면 저와 하준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한 거다. 너는 이미 내 본 모습을 다 보여줬어.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하준아,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어제 엄마가 할머니는 네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했지? 하준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그냥 양할머니랬어요. 자, 유라야. 내 아들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란다. 유라는 즉시 하준이를 껴안았다. 하준아, 우리 아들. 엄마가 어제는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한테 소리 질렀잖아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나빴어요. 하준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유라야, 내가 말을 이었다. 어제 너는 하준이에게 이 촌스러운 할머니 말을 듣지 말라고 했지. 이제는 어떠냐?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일어서서 유라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네가 하준이에게 내가 그의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너는 내 손주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였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늦었다. 내 결정은 최종적이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김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이것은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유산 분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석 군과 태진 군에게 각각 20%씩, 민준 군에게 30%, 하준 군에게는 신탁기금 형태로 20%, 그리고 나머지 1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40%가 저 사람들이라고요.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민준 씨는 고작 30%, 그리고 민준이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덧붙였다. 무슨 조건요, 어머니? 민준이가 힘없이 물었다. 너는 유라와 이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쿵. 이번에는 유라가 의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기절했다. 유라는 태진이가 응급처치를 해준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방금 일어난 일을 기억하자 그녀의 눈은 즉시 붉어졌다. 그녀는 이성을 잃은 얼굴로 바닥에서 일어섰다. 어머님, 이러실 수는 없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민준 씨는 제 남편이고 하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저 낯선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한다니요. 낯선 사람? 태석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일어섰다. 우리는 25년 동안 박순자 여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된 지 10년밖에 안 됐죠. 하지만 당신들은 어머님 핏줄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은 그냥 어머님의 선량함을 이용했을 뿐이야. 유라야, 그만해. 민준이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 정말 창피한 줄 알아. 창피하다고? 창피한 건 갑자기 다른 아들이 있다고 고백한 당신 어머니죠. 그동안 거짓말한 건 당신 어머니라고요. 유라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엄마가 소리치는 것을 본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내 다리를 붙잡았다. 할머니, 엄마 왜 자꾸 화내요? 나는 손주를 안아들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뭐 때문에요? 할머니. 엄마가 방금 할머니가 돈이 아주 많다는 걸 알았거든. 하준이는 순진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한 달에 엄마한테 몇 번이나 전화하니? 민준이는 침묵했다. 그는 그 대답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석이는 매주 일요일, 태진이는 매주 수요일에 전화한단다.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매달 용돈도 보내줘. 긴 휴가가 있을 때마다 나를 찾아온단다. 유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어머님, 하지만 민준 씨는 제 남편이에요. 그가 3분의 1만 받으면 저와 하준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한 거다. 너는 이미 내 본 모습을 다 보여줬어.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하준이를 바라보았다. 하준아, 할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어제 엄마가 할머니는 네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했지? 하준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그냥 양할머니랬어요. 자, 유라야. 내 아들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란다. 유라는 즉시 하준이를 껴안았다. 민준 씨, 저것 좀 봐. 당신 아들이 당신 어머니한테 세뇌당했어. 유라는 남편에게 화살을 돌렸다. 유라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민준이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동안 너는 핸드폰에만 빠져 살았잖아. 언제 하준이한테 신경 썼어? 언제 사진 안 찍으면서 걔랑 대화한 적 있어?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일한 거야.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입원이란 말이야. 수입원? 네가 그 광고 협찬으로 얼마나 버는데? 기껏해야 한 달에 500만 원이잖아. 500만 원이 큰 돈인 줄 알아. 어머니, 민준이가 나에게 돌아섰다. 태석이랑 태진이는 월급이 얼마예요? 태석이는 한 달에 약 2천만 원, 태진이는 약 1천만 원 정도 된단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유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달에 2천만 원? 그건 연말 보너스는 뺀 금액이죠. 보너스는 10억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태석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저도 서울에 개인 클리닉이 있습니다. 부수입으로 월 1억 정도는 됩니다. 태진이가 말을 이었다. 유라는 즉시 힘이 빠졌다. 그녀는 방금 만난 두 시동생에 비해 자신의 수입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민준 씨 아내야.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를 무시할 권리? 자기 아들에게 소리 지를 권리? 가족을 망신시킬 권리? 어머님, 제가 변할게요. 약속해요. 유라야, 너는 이미 내 본성을 다 보여줬다. 어제는 하준이에게 그 여자는 내 친할머니가 아니야 라고 했고, 오늘은 태석이와 태진이가 내 선량함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했지. 내가 널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하지만 어머님, 하준이가 불쌍하잖아요. 걘 제가 필요해요. 하준이는 좋은 엄마가 필요한 거지.
물질주의적이고 거친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동안 조용히 있던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혼 조건 말인데요. 진심이세요? 아주 진심이다. 하지만 어머니, 하준이는요? 하준이는 너와 함께 살 거다. 양육권은 전적으로 내 것이 될 거야. 안 돼. 유라가 소리쳤다. 나는 하준이를 잃고 싶지 않아. 잃는 게 아니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민준이 집에서만 아니면 돼. 민준 씨, 당신이 미친 요구에 동의할 수는 없어. 유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민준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내 품에 있는 하준이를 힐끗 보고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유라를 쳐다보았다. 유라야.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나 우리 결혼 생활 오랫동안 행복하지 않았어. 무슨 뜻이야? 너는 항상 가족보다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어머니를 존중한 적도 없고 네 기대에 맞지 않으면 하준이한테 거칠게 굴었지. 하지만 나는 네 아내야. 그래, 너는 내 아내지. 하지만 내 인생의 동반자는 아니었어. 그냥 나랑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유라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민준 씨,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미안하다, 유라야. 내 결정은 확고해. 우리 이혼하자. 안 돼. 유라의 비명이 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준이는 일어서서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아들로서 너무 나약했어요. 유라의 무례한 행동으로부터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왼손으로 아들을, 오른손으로는 여전히 하준이를 안은 채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어머니, 태석이랑 태진이 제대로 소개해 주세요. 제 동생들을 알고 싶어요. 태석이가 다가와 민준이를 껴안았다. 형님, 저희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야 만났지만 형님을 사랑합니다. 네, 형님. 태진이가 함께 안았다. 어머니가 형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건축가로서 형님의 성취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민준이는 두 동생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게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형님.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유라는 그 광경을 처참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 아들, 재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족까지. 어머님, 유라가 쉰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왔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완전히 변할게요.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늦었다. 유라야, 너는 네 본 모습을 다 보여줬어. 어제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 했지. 이제는 내가 부자인 걸 알고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뭐 때문인데? 유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대답이 분명 가식적으로 들릴 것을 알았다. 태서가, 내가 둘째 아들을 불렀다. 민준이 이혼 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렴. 그리고 유라가 재산 분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확실히 해. 네, 어머니, 모든 것 처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건 불공평해요. 유라가 항의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도 기여한 게 있어요. 무슨 기여?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린 거? 민준이가 비꼬듯 말했다. 나는 내 아내였어. 집안일도 했다고. 집안일? 너는 요리 한 번 한 적 없잖아. 모든 건 가사도우미가 했지. 하지만 나는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유라야, 내가 마지막 통첩을 하듯 말했다.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이 별장에서 나가거라. 하지만 제 짐들은 민준이가 나중에 보내줄 거다. 지금 당장 나가. 유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녀는 수천억의 유산을 받을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엄마 어디가? 하준이가 갑자기 내 품에서 물었다. 엄마 잠시 다녀올게. 아가. 엄마는 하준이가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랑 아빠랑 살래요. 심지어 8살짜리 아이조차도 거친 친엄마가 아닌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다. 유라는 마침내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어머님, 언젠가 저한테 이렇게 한 걸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후회할 사람은 너야.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걷어찼으니까. 유라는 별장을 나가 자신이 몰고 온 차에 탔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며 우리 5명만 식당에 남았다. 어머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민준이가 다시 앉으며 말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결혼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너는 하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데 집중해야 한다.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태석이, 태진이와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형님,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태석이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다. 나중에 형님이랑 하준이 제가 있는 강원도로 놀러 오세요. 그곳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태진이가 덧붙였다. 좋지. 하준이가 분명 좋아할 거야. 내가 손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아빠한테 동생이 생긴 거예요? 하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그래, 아가. 아빠한테는 태석이 삼촌이랑 태진이 삼촌이라는 두 동생이 있단다. 와, 그럼 이제 하준이는 가족이 더 많아졌네요. 맞아. 그리고 우리 모두 하준이를 사랑한단다. 3개월 후 민준이와 유라의 이혼은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유라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위한 월별 위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것조차 내가 민준이에게 주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이혼 소식이 퍼진 후 유라의 인플루언서 경력은 무너졌다. 그녀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고 느낀 많은 팔로워들이 언팔로우했다. 광고를 주던 브랜드들도 더 이상 그녀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유라는 현재 온라인 판매원으로 일하며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화장품을 팔고 있다. 예전에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는 떠나야 했고 지금은 소박한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한편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다. 민준이는 정말로 좋은 아빠이자 아들로 변했다. 그는 주말마다 하준이와 함께 나를 정기적으로 찾아왔다. 태석이와 태진이도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다. 우리는 사업부터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저녁 식사를 자주 했다. 가장 행복한 것은 하준이가 밝고 다정한 아이로 자랐다는 것이다. 집에는 더 이상 신경질적인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 그는 심지어 할머니, 예전에는 엄마가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어요? 지금은 훨씬 조용한데 라고 묻기도 했다. 어느 날 유라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확연히 달랐다. 수수하고 화장기도 없었으며 지쳐 보였다. 어머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을 말이냐? 제 모든 잘못에 대해서요.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물질적이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테라스에 앉으라고 권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네, 어머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좋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유라야, 나는 네가 하준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약속할게요. 어머님, 저 변했어요. 지난 3개월간 힘든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좋다. 네가 정말로 변했기를 바란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여쭤봐도 될까요? 왜 어머님은 재산을 과시한 적이 없으세요? 돈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란다. 네가 부를 과시하면 사람들은 너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네 재산 때문에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라야, 진정한 행복은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유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돼요, 어머님. 제가 이토록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걷어차 버렸어요. 변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유라야. 하지만 기억하렴. 변화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유라가 떠난 후 나는 테라스에 앉아 오후의 차를 즐겼다. 민준이가 하준이와 함께 왔다. 매주 일요일처럼. 어머니, 아까 유라 왔었죠? 민준이가 물었다. 그래, 사과하러 왔더구나. 어머니는 걔가 변했다고 믿으세요? 모르겠다. 확실한 건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지.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하준이가 나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우리 하준이 보고 싶었지.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이 조용해서 좋아요. 더 이상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손주를 힘껏 껴안았다. 그래, 아가.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거야. 그날 오후 우리 셋은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감상했다. 드라마도 다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평온함과 소박한 행복만이 있었다. 때로는 업보가 늦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일단 찾아오면 아주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온다. 유라는 인생의 교훈을 얻었고 나는 마침내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가족을 얻었다. 화목한 가족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것을 가졌다.